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6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치님의 이혼 소식에 깜짝 놀란 선인장입니다. 이혼? 양치님 결혼했었어요? 그러게요. 결혼도 전에 이혼을 했나? 오늘 꿈을 꿨는데 네. 꿈에서 양치님이 특유의 그 피식 웃는 웃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혼한다? 이렇게. 헐 대박. 깜짝 놀라서 그때 너무 당황했는 게 나 양치님의 결혼식이 안 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직 축하한다는 말을 못 했는데 근데 이혼해버렸어. 이혼해버렸다. 너무 당황해서 그래 어이없다. 축하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뭐예요? 그 시점에서 축하해는 아니잖아. 어쩌다가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고는 너무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아파트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야죠. 일단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이혼 소식을 들었는가? 혹시 양치님이 곧 결혼한다는 거에 예지몽일까? 그러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오늘 녹음 장소가 바뀌어서 양치님 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약간 긴장을 해서 잘못 가면 안 돼.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한테 그 결혼식을 못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저는 좀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복합적으로 꿈으로 나온 건가? 근데 이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혼을 할 수 없으니 직장과의 이혼 해서 양치님이 혹시 이직을 하신다는 예지몽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그 양손에 깃발이라도 들고 흔들어야 될 법한 좋은 일단 소식인데. 한번 이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좋은 이 소식이네. 녹음 장소가 양치님 집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저도 아침에 꿈을 꾸다가 잠이 깼는데 진짜요? 양치님 집에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걸어가려고 한 거예요.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택시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갑을 안 가져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꿔서 아니 우리 집 그렇게 부담스러운 장소였어요?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튼 꿈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뭐 근황 토크 하실 거 있나요? 요새 뭐 하고 지내시나요? 요새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인데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왜요? 그러니까 야구도 못 보고 뭐 공연도 못 보고 뭐 이렇게 그렇지. 하던 와중에 이제 야구가 개막을 했죠. 드디어 네. 무관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욕하면서 아니, 우리 작년에 연말결산 때 애증의 대상으로 야구를 뽑으셨던 분이 그러게요. 애가 남아있더라고요. 직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정한 애증이네요. 그 이유는 또 지금 응원하시는 팀이 요새 조금 네. 괜찮은 성적을 내서 너무 잘해요. 정말. 아니 선발도 잘하고 중간개투도 잘하고 어머 정말 뿌듯뿌듯하게 보고 있어요. 진짜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네. 저는 개막전 때 사실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초반에 조금 안 좋았었죠. 그래서 역시 올해도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나 봐요. 외국인 감독이어가지고 그 시즌 개막 전에도 혹시나 하는 좀 기대가 일말의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아직 사실 봄이니까 그럼요. 네, 초기여서 뭐 설레발은 진짜 갸레발만은 떨면 안 되는데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지금은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을 때 달려야죠. 그럼요. 야구장 가고 싶어요. 무관중 그런 사진 보셨어요? 관중석에 무 놔두고 그러면 SK가 저는 그 미국에서 KBO 그거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방송 ESPN에서 한다는 거 있죠. 보고 참 미국도 대단하다. 자국에서 리그를 안 하면 그걸 수입해서 볼 그러니까요. 정도로. 막 새벽에 2, 3시에 사람들이 나 왜 이 시간에 한국 야구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또 각자 막 자기 팀을 이제 골랐다가 하나 팬이 또 나 팀 잘못 고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트윗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재미있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 기아 자동차인데 그 차 팔아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글도 봤고요.
NC가 좀 인기가 있었죠. 네, 맞아요. NC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약자이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자기 팀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NC라서 네, NC를 근데 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NC가 다이노스잖아요. 네. 공룡 뭐 그런 것들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좀 있다고 재밌네요. 합니다. 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상한 국뽕을 또 맞게 되네요. 네, 정말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황 토크는 짧게 마무리하고 저희 26화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화 주제 누가 골랐죠? 제가 골랐습니다. 음. 네. 제가 고를 때만 해도 원래의 의도는 주인공이 함정에 빠져서 엄청 피폐하게 이리저리 구르는 그치만 아하. 그걸 이겨내는 아하. 그런 스토리를 원했는데 뭐야 이런 거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줬잖아. 그냥 함정 함정 이거잖아요. 단어 하나, 꼴랑 하나. 우리 함정하자 막 그랬는데 그런 작품은 못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선인장님이 함정하자라고 네. 하셔서 그래 하고 솔깃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은근히 이거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니다. 양치님은 금방 찾으셨네요. 저는 네. 듣자마자 그냥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갖고 와서 원래는 되게 오래 고민하다가 찾는 편인데 이번에는 되게 빨리 찾았었어요. 저는 역대급으로 아하. 이것 끼우 저것 끼우 막 찝쩍찝쩍 대다가 되게 늦게 골랐거든요. 제가 함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함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물리적인 함정, 우리가 부비 트랩이라고 부르는 거 네.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사실 온갖 게임에 많은 함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페르시안 왕자도 언급을 했었고 네. 그거 할까? 왕자가 온갖 함정에 빠져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함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딱 다가왔던 거는 뭔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어떤 사람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함정이어서 그거에 맞는 걸 찾고 찾다가 와 그치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함정이 하나 나오지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나를 찾아줘입니다. 듣고야 마나요 오늘? 그렇죠. 아직 못 저희가 봤어. 이 나를 찾아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팟캐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전에 내가 했었죠. 처음에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언제 했더라 하고 찾아봤더니 네. 넷플릭스 특집에서 선인장님이 마인드헌터 이야기하면서 데이비 핀처 감독이 이제 나를 찾아줘를 네네. 영화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했을 때 그때도 양치님이 막 안돼 스포하지 마 막 이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네. 오늘 근데 결국 불사. 그 사이에 봤었어야지. 왜 안 봤어? 그러니까요. 묵은지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그러니까요. 했는데. 아니 근데 오늘 그래도 완전한 결말까지는 말 안 하고 네네. 그냥 그 함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일단 사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2년 미국 중부의 미주리에 있는 소도시에 본인과 또 쌍둥이 동생이 함께 운영하는 바에 있는 닉 던에게 이웃집 남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고양이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좀 집에 가봐라. 전화를 받고 닉은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죠.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과연 문이 좀 수상하게 열려 있고 밖에 고양이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부인 에이미를 불러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광경. 거실에 유리 테이블이 박살나 있고 의자가 뒤집어져 있고. 강도가 들었나요? 그래서 닉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형사 보니와 경위 길핀이 와서 자세히 둘러보는데 2층에는 드레스를 다리려던 다리미가 아직도 켜져 있는 상태고요. 부엌 찬장에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좀 지나칠 만한 작은 핏자국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닉과 대화하면서 그 커플이 뉴욕에서 살다가 닉의 고향인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2년 정도 됐고 자식은 없어요. 네. 오늘이 그들의 5번째 결혼 기념일이고 이 사라진 부인이
그 유명한 아동문학 시리즈 어메이징 에이미의 실제 모델이었던 에이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때 알게 됐었나요? 네, 바로 알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어메이징 에이미는 한때 미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시리즈물인데 완벽한 소녀 에이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책을 쓴 작가 부부에게는 실제로 에이미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에이미가 지금 사라진 이 에이미입니다. 이제 감식반이 와서 집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닉은 경찰서에 함께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데 얘가 뭐 하나 아는 게 없어요. 아내가 낮 시간에 주로 뭘 하는지, 헐. 연락할 만한 친구가 누군지, 혈액형은 뭔지 아는 게 없어요. 부부가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막 걱정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닉은 뭐 본인은 숨길 거 없다는 듯이 변호사 선임도 거부하고요. 경찰들에게 협조를 하는 듯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에이미의 부모님과 함께 에이미를 찾는다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때 닉이 그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싱긋 웃는 엄청 멍청한 짓을 해요. 그런 이상한 짓을. 되게 너무나 의심스럽게. 너무너무 수상하죠. 근데 그래도 처음에 닉이 좀 수상하기는 해도 그냥 얼빠진 멍청한 남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리한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에이미가 실종된 시간에 닉의 알리바이가 없어요. 그리고 닉과 동생 마고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바가 에이미의 돈으로 산 거고요. 에이미가 실종되기 전에 에이미의 생명보험을 증액했고 닉 이름의 카드에서 온 어마무시한 금액의 카드빚 고지서도 발견됩니다. 근데 또 그 구매 내역은 고급 골프채, TV, 오디오 등등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사치품들이죠. 하지만 물론 닉에게도 변명이 있어요. 실종된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해변가에서 커피를 마셨고 생명보험 증액은 에이미가 먼저 제안했고 자기는 그런 카드는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고 나는 골프도 안 친다. 그런 카드 내역의 물품은 구경도 못 해봤다. 이런 와중에 에이미 실종 이후에 계속 본인이 에이미의 베프라고 주장하는 이웃집 여자가 있었어요. 닉은 근데 절대 저 여자는 아내의 친구가 아니라고 일축했는데 그녀가 어느 날 그 사람들과 수많은 카메라가 모여있는 앞에서 에이미가 임신한 상태였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 진료 기록이 나왔는데 진짜로 에이미가 임신했던 거죠. 그런 정황들에 닉이 믿음이 가지 않는 행동들을 반복하니까 이게 의심을 사기 충분하죠. 그리고 전국구 TV쇼에서 에이미의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결국 닉이 미국 전역에서 임신한 아내를 죽인 최악의 남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은 지난 1년 사이에 닉이 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수업의 어린 여자애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요. 진짜 최악이죠. 살인 사건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시체와 무기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록 아직 시체를 찾지는 못했지만 에이미가 살해당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나타납니다. 자, 닉이 에이미를 살해한 범인이 맞을까요? 여기서 범인이 진짜 닉이면 이거 뭐 출판 됐겠어요. 자, 원작 소설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1부가 현재 시점의 닉의 1인칭 서술과 에이미의 일기가 번갈아 나옵니다. 닉의 서술로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딱 그 날부터고요. 에이미의 일기는 이제 사건은 2012년이었잖아요. 네. 일기는 2005년 1월 그 둘이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이 돼요. 지루한 파티에서 첫 만남의 설레임이나 닉과 데이트하게 되면서 에이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등등이 일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자, 일기장을 좀 더 훑어보면 에이미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뉴욕 토박이, 아동 심리학자이자 어메이징 에이미의 공동 집필자인 부모님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고 본인 또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잡지의 심리 테스트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닉은 미주리에서 자랐지만 뉴욕에 와서 에이미와 비슷하게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작가고요. 둘은 작가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만나서 금방 사랑에 빠지고 이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던 에이미인데 닉과 함께 있으면서 진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모두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에이미는 자기는 결코 그런 불행한 부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하지만 불경기가 오고 동시에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냥 그런 종이 잡지 같은 데 글을 기고하던 많은 작가들이 빠르게 직업을 잃기 시작합니다. 닉이 먼저 해고되고 그 후에 에이미도 해고를 당하죠. 그리고 원래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웃음을 거두고. 자, 먼저 어메이징 에이미가 이제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데도 한창 때처럼 돈을 써대던 에이미의 부모님이 결국 빚더미에 올라서 아이고. 에이미의 신탁기금에 손을 벌리게 되고요. 어머. 뒤이어 닉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 마고가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한 닉이 내키지 않아 하는 에이미를 설득해서 결국 뉴욕을 떠나 본인의 고향 미주리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에이미가 좀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닉이 에이미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신탁기금을 다 털어서 헐. 자기의 바를 차리는 데 쓰죠. 그 바는 또 동생 마고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요. 에이미는 사실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갑자기 돈도 다 없어지고 연고가 전혀 없는 뉴욕과는 다른 변두리 소도시에 와서 아픈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를 방문하고 그런데도 남편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에이미는 닉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닉이 점점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에이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요. 그런 부분이 에이미 일기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에이미의 마지막 일기는 이 남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불안한 말로 끝납니다. 이게 일부 내용인데 이쯤 되면은 독자들은 에이미한테 완전 감정이입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니 이 개새끼. 근데 1부가 이렇게 딱 끝나고 이어지는 2부에서 바로 현재 시점에 살아있는 에이미가 나옵니다. 자, 에이미의 실종 사건은 모두 에이미의 자작극이었어요. 폭력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남자에게서 죽음을 가장해서 도망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드문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있을 법한 반전인데 이 책이 더 나아가서 소시오패스 에이미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에이미가 꾸민 게 그녀의 실종뿐이었을까요? 일기장도 그렇죠. 사실 에이미는 1년쯤 전에 우연히 닉이 바람 피우는 걸 직접 목격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이 무려 7년여간의 일기를 가짜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발견돼서 닉을 유죄로 만들어줄 확실한 증거로 쓰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영원히 안타깝게 기억될 에이미를 만드는 거죠. 와, 방학 숙제 밀린 일기 쓰는 것도 힘든데 7년 7일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하다. 정말. 아무나 뭐 이런 거 못 짜는 거죠. 일기는 근데 실제와 허구가 되게 적절히 섞여 있어요. 사실 꾸미지 않아도 닉이 진짜 한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인범까지 되려면 원래의 닉의 폭력성, 낭비벽, 심각한 돈 문제 이런 거를 다 추가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에이미가 원하는 건 닉의 완전한 패배,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미주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 와, 거기까지. 아, 그래서 미주리로 갔었군요. 아니 미주리에 간 거는 이제 닉이 가자고 한 건데 그거는 뒤에서 조정한 건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이미는 닉이 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걸 모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강에 몸을 던져서 시체로 발견될 각오까지 하고 이 일을 꾸민 겁니다. 이 촘촘한 함정을 짜낸 이 대단한 여자 에이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자면 3가지 버전의 에이미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메이징 에이미, 진짜 에이미, 그 다음에 다이어리 에이미. 저는 이 일기장, 다이어리 에이미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에이미가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삶도 한번 살았고, 근데 이 어메이징 에이미가 에이미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진짜 에이미가 첼로를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나오는 어메이징 에이미에서 에이미가 첼로 신동으로 밝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끊임없이 되게 좀 치졸한 복수 같은 걸 했더라고요. 어린 아이한테.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완벽에 대한 강박 같은 것도 많이 느꼈을 거고.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되게 예민하게 발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다이어리 에이미라는 본인과 전혀 다른 버전의 에이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 본인이 심리학을 전공한 작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가진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 사건이 모두 함정이라는 건 이제 드러났고, 그렇다면 에이미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자살하고 시체로 발견될까요? 닉은 사형 선고를 받을까요? 근데 그 일본은 닉의 1인칭 시점도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닉의 1인칭 시점에서는 그래도 닉이 계속해서 무고함을 주장을 할 텐데 네. 독자들이 아 얘가 거짓말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수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진짜로 에이미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면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아 이거 진짜 나쁜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있어요. 되게 감정이입하셨는데요. 아니, 진짜 소설을 읽을 때는 약간 이렇게 된다. 영화가 2014년도 개봉이에요. 아시다시피 데이비 핀처 감독이고 네. 각본을 원작자인 길리언 플린이 직접 썼습니다. 이게 책이 두꺼워요. 600쪽이 넘거든요. 영화가 아무래도 많은 걸 생략하긴 했죠. 그래도 러닝타임이 2시간 반. 이 2시간 반 안에서 굉장히 기네요. 네, 좀 긴 편이에요. 그래도 뭐 이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편이고요. 캐스팅이 잘 돼 있어요. 먼저 닉 던 역의 벤 애플렉. 어울린다. 어울리죠? 이게 벤 애플렉이 데뷔 초에 구디런팅에서 맷 데이먼이랑 같이 나올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후에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의 연속이 있었죠. 알코올 문제, 외도 문제 등으로 평판이 바닥을 치고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역에 정말 딱 맞아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멍하고 둔해 보이고 신뢰를 잃은 남자. 여기서도 되게 좀 배도 나오고 살쪄서 되게 멍해 보이거든요. 멍청해 보이고. 근데 그래도 이때가 좀 나은 때였어요. 이후에 결국 제니퍼 가너와 이혼하고요. 네. 동생 케이시 애플렉의 성추행 이슈가 그쵸. 터졌죠. 그리고 그걸 감싸던 중에 본인도 성추행 그쵸. 이슈가 터지고. 그래서 여전히 활동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거르게 되는 배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에이미 역에는 로자먼드 파이크.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그 영화에서 처음 봤다고 생각했어요. 네.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오는 오만과 편견을 네. 보셨다면 네. 거기서 엘리자베스의 언니인 제인 역으로 너무너무 순하고 착해 그쵸. 빠진 캐릭터를 여리여리. 네 그랬던 그녀가 여기서 어마무시한 그리고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잭 리처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잭 리처에서도 약간 흐릿한 이미지로 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기서는 너무 뻔뻔하고 진짜 사이코패스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책 속의 에이미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귀여운 느낌까지 느끼게 하는 진짜 에이미를 창조해낸 배우. 근데 원래 이 영화가 그
그 리즈 위더스푼이 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리즈 위더스푼이 처음에는 본인이 에이미 역으로 출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데이비 핀처가 좀 반대를 했고 아무래도 데이비 핀처가 계속 감독을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 의견을 수용했고 그래서 로자먼드 파이크가 에이미 역이 된 건데 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신선한 그런 마스크가 필요했던가 보죠. 네. 근데 제가 전에 양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영화보다 책이 낫다는 말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책을 다 보고 책만 이야기할까? 영화 볼까 말까 막 하다가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봤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 영화가 짱이다. 영화가 짱이다. 오. 그때 처음 봤던 당시에는 책이 진짜 너무 강렬했거든요. 네네. 몰입감도 있는데 뒤에 오는 반전도 너무 신선했고 결말도 충격적이었고 그때도 책이 더 괜찮았다고 이야기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책이 확실히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고 하긴 한데 그 책에서 받은 강렬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그때 좀 영화가 주는 임팩트가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책 보고 영화 본 사이의 간격이 좀 짧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느낌이 6년 전이랑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길리언 플린의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뭐 몸을 긋는 소녀라던가 네. 다크 플레이스 이런 것도 다 영화화된 거고 네. 유명한 작품이 꽤 많은데 저는 종종 이 길리언 플린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도 좋고 필력도 진짜 좋은데 좀 너무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설정이 과해요? 설정이라고 할까? 뭘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인가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 이랬다고 뭘 죽일 것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는 아니에요? 에이미가 이런 정도의 캐릭터일 필요가 있을까? 이 에이미의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느낌이 네네.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다른 책에서도 약간 이거 좀 무리수가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고 근데 영화가 그 적정선을 딱 지키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특히 책 후반부에 가면 그 함정이나 어떤 반전은 다 밝혀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무겁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거를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게 풀어냈거든요. 그게 진짜 데이비 핀처의 유연함이자 대중문화의 코드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능력인 것 같고 또 그 블랙 코미디의 느낌은 한편으로 그 로자먼드 파이크의 에이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90년대 락 음악 편에서 언급했던 나인지 네이스의 트렌트 레즈너가 물음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이분이 꾸준히 데이비 핀처의 영화 음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 트렌트 레즈너가 음악을 맡았고요. 진짜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게 책을 읽으면 책 안에서 닉이 좀 막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자주 언급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영화에서 진짜 이 음악이 너무 잘 표현을 해줍니다. 오,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속이 뒤틀리는 저는 느낌.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진짜 음악이랑 장면이 딱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실 때 음악을 좀 신경 쓰면서 들으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책의 장점도 명확하긴 해요. 진짜 영화에서 생략된 모든 디테일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닉이 왜 자꾸 카메라 앞에서 그 멍청한 미소를 짓는지 그런 것들도 책에는 이유가 좀 설명이 되어 좀 더 있고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실수가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인 거였어요? 약간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에이미는 닉의 그걸 그런 알고 습관을 있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인물의 심리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닉한테도 또 에이미한테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닉과 에이미가 사실 좀 사이코패스긴 해도 닉의 불륜을 목격하고 사건 꾸미기 전까지는 좀 전형적인 평범한 부부예요. 그런데 에이미가 이렇게 촘촘하게 완전 빈틈없이 함정을 파고 또 닉이 착착 제발로 그 함정에 걸어가 빠질 수 있었던 거는
에이미가 닉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닉도 처음에는 뭐 최고 멍청이처럼 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든요. 이것도 닉이 에이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서로를 너무너무 증오하는 5년차의 부부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자 이 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미가 말을 해요. 처음에 자기는 닉이 좋아하는 쿨걸을 연기했다고. 잔소리 안 하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멍청한 영화 같이 봐주고. 그게 물론 연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된 거겠죠. 누구나 사랑에 빠지고 처음 연애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평소에 연기한다고 하지 않고 맞춰준다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열정이 식으면서 게으르고 무심하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런 원래 모습들이 나오는데, 또 이 모습이 그냥 적당한 거리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보여줄 필요 없지만 네. 이미 이제 내 삶에 들어와 버린 배우자한테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민낯인데, 이게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가 서로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막 서로 싫어하게 되는 그 과정과 심리가 소설에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 벤 애플렉 얼굴로 상상이 되니까 더 짜증나요. 그래서 좀 비혼 추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영화에서는 생략된 부분들인데 책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몰락하는 중이에요. 인물들도 그렇고 어떤 한 도시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네.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경제 위기가 되게 크게 한몫을 했거든요. 닉과 에이미가 거의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닉의 쌍둥이 동생 마고가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원래는 닉처럼 뉴욕으로 와서 IT 업계를 거쳐 금융업계에 자리를 잡았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해고당하죠. 그리고 닉이 이사온 이 미주리의 주택가는 고급 주택가인데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비어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읽을 때 좀 대충 봤는데 네. 선인장님 덕에 되게 잘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와 변동금리 모기지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10화 일부 빅쇼트 편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카톡을 하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실 아, 그냥 네네. 빅쇼트 편을 한번 들었었는데 네. 그걸 듣고 책을 다시 읽었다가 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에이미의 부모님도 어메이징 에이미가 거의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준의 생명력이 다한 수준의 시리즈거든요. 이것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이들이 사는 미주리의 도시는 닉이 어렸을 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닉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그 몰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경제 위기와 함께 몰이 파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형 몰이 폐허가 되고 그 근방에 있는 가게들도 연쇄작용으로 문을 닫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도시의 분위기나 치안이 좋지 않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영화에서 오프닝으로 좀 보여줍니다. 이런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는 좀 체감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또 미국인들은 좀 그런 거를 피부로 느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실종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뭐 수색 작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TV쇼에서 바로바로. 되게 대서특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미디어의 폐해 이런 것도 조금 보여주기도 하고요.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 원작이 있는지 모르고 봤었어요. 그것도 되게 우연히 이렇게 옆에서 추천을 해서 네.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뻔한 뭔가 실종 미스터리 같은 느낌? 그랬는데 보고 이거 뭐지 해서 막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2000년 이후로는 영화 안 보시는 거 아니었어요?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고전만 보는 사람. 아, 이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원 제목이 곤거리예요. 많이 의역을 했네요.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죽은 게 아니라 실종이라는 거를 스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잘 지어진 제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또 영화 하나 나온 거 아시죠? 아, 맞아요. 영화 나왔죠. 이영애 씨 네. 주연으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그 영화는 좀 흥행에 실패했겠죠. 우리 다 모르는 거 보면. 내용이 비슷한가요? 아닌 것 판권을 사온 같아요. 건 아니에요? 네, 전혀. 저도 그래서 차라리 판권을 사와서 우리나라판으로 만들었으면 납득을 했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성공한 영화의 제목을 빌려와서 그렇게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일례로 콘택트 너무 제목 싫지 않습니까? 콘택트도 원래 제목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라이벌이죠. 네, 그 제목이 훨씬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지지도 않는 시리즈인데 왜 그거를 제목을 갖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선인장님은 네.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진 않았나요? 아, 네. 그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만한 또 함정이 없는데, 그쵸? 그렇죠. 대놓고 이렇게 치밀하게 함정을 파는 게 많지 저 않은데. 7년치 일기도 쓰고 그랬는데. 네. 네. 그 7년치 일기 쓰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네. 아, 심지어 자기가 이제 죽을 각오까지 하고 그렇게 함정을 팠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고 네. 이번에 들으면서 이거 그래 맞아 그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맨 끝에 결말을 물었었잖아요. 결말이 네.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뒤에 블랙 코미디가 찍혀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됐더라? 둘이 잘 살았나? 아니면 뭐 파국을 맞았었던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스포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한번 보셔야겠네요. 네, 한번 봐야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를 찾아줘 딱 하면은 생각나는 샷 장면은? 그 에이미가 되게 기괴한 표정이 있죠. 오묘한 표정. 네, 진짜 이게 막 즐거운 것도 아니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표정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몇 장면씩인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탁탁 떠오르네요. 네. 콩님은 어떤 장면이 딱 떠올리시나요? 아, 나한테 떠오르는 장면은 저는 근데 사실 에이미보다 그 닉의 멍청한 표정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가 정말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을 법한 별 생각 없는 그런 표정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아내가 사라지고 사건 초반에 이 부부의 특이한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에이미가 보물찾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단서를 하나 줘서 그 단서를 풀어서 그 단서가 가리키는 장소에 가면 두 번째 단서가 나오고 막 이런 나도 할래.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닉이 그걸 엄청 싫어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에이미는 둘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가리키는데 닉이 그걸 항상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이 끝날 때쯤 되면 에이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 엉망이 되고 되게 울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그런 결혼 기념일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클루 1, 단서 1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발견한 경찰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거 우리 결혼기념일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단서를 닉이 풉니다. 되게 좋아해요. 와이프가 이번엔 좀 쉬운 거 내줬네요. 근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되게 해맑게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한심하면서도 또 닉이라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도 해서 오히려 저는 그 에이미의 그 강렬한 모습들보다 닉의 멍청한 모습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렌치님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뭘 먼저 보면 좋을까요? 책보다
차라리 영화를 먼저 보고 책에서 디테일을 나중에 채우고 네,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26화 2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이화 손톱 이야기가 계속됩니다.